요즘 일상에 작은 행복감을 주는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반려식물 키우는 식집사인데요. 이게 사실 큰 돈이 들거나 노력,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화분에 작은 식물 하나, 그리고 작은 정성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작은 노력에 비해서 그 식물이 주는 행복감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초록이 주는 위안, 또 흙냄새가 주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팍팍한 일상에 지쳐있는 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인생과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싸오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린 시절에 동네에 이상한 분 하나씩 있을 때 많잖아요. 있긴 있었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꽃을 꽂고 다니는 여성. 다리가 빨라지니 네. 몸이 빨라지니 많이 아, 아파. 맞아요. 많이 아파 얼굴. 많이 해보신 솜씨인데, 이거는. 네. 개그맨으로 소속 없어. 잘 어울리나요? 하나 네, 뽑아볼까요? 그러니까 동네 광년이 하나 좀 그렇게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큰 카세트를 여기다 이렇게 딱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쿵짝쿵짝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 밤만 나를 닮아봐. 뭐 이런 거 이렇게 쿵짝쿵짝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분이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안 돼서 미쳤다. 또는 뭐 사고로 약간 맛이 갔다 이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게 사실일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아직도. 되게 전형적이잖아요. 결론은 어쨌든 미쳤다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좀 이상한 아저씨가 발견이 됩니다. 네. 이 사람 이름이 존 머시예요. 존 머시. 존 네, 머시 오늘-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살펴볼 책이요. 파트리크 쥐스킨드의 존 머시 이야기입니다. 그 향수의 작가로 유명한 맞습니다. 파트리크 네. 쥐스킨트의 작품인데 존 머시 이야기는 제목부터 뭐 책 중간에 뭐 삽입된 어떤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동화책 같은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거든요. 근데 내용이나 전개가 생각보다는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예전에 어릴 때는 우리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상상도 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도 있고 선생님께 억울하게 혼나가지고 막 울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던 기억들을 떠올리는데 이 사이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존 머시를 봤다든가 해서 네, 네. 존 머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제목은 존 머시 이야기지만 존 머시 이야기라기보단 한 소년의 어떤 성장기 같은 그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 존 머시는 그래서 씬스틸러에 가깝습니다. 오호. 갑자기 나와서 시선을 확 사로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존 머시가 왜 이렇게 씬스틸러가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일매일 365일 걷는 사람으로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치나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걸어간다라는 것보다는 쫓기는 느낌 있죠. 무언가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걸어가거든요. 나는 존 머시랑 4번을 만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다가 비인가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아버지가 이제 타라고 했는데 이제 안 타는 장면. 두 번째는 여자애한테 바람 맞고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데 또 존 머시가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는데 피아노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요.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나면 막 그럴 억울한 느낌 있잖아요.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존 머시가 오더니 옆에서 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긴 한숨을 내쉬면서 쉬는 존 머시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고뇌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고뇌의 크기가 되게 커져 보여가지고요. 네. 아, 저 사람에 의하면 내 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고 그 죽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냥. 네. 그리고 네 번째 만나면 어느 날 밤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존 머시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만남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독자한테 정말 그 가장 히트한 그 대사이자 네. 존 머시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대사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박이 막 쏟아지는 그 차에서 아버지가 아, 좀 타라고 그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 이게 정말 유명하고요. 이 대사의 사람들이 아, 존 머시하고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걸어가다가 호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설마.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진짜? 네. 존머 씨가 호수로 걸어 들어가는 걸 나만 봤거든요. 그 이후에 존머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어머. 마을 안에서 누구한테도 그거를 이 사람도 말하지 못하고 음. 예, 거기서 이제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 누구로부터 그렇게 도망치려 한 걸까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전쟁 후의 세계입니다. 그 일반적인 추론으로는요. 전쟁 후 이제 마을에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참전 군인으로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계속 도망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혹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 책 기억나시죠? 프레임에 대한 얘기였죠. 코끼리 하는 순간 이미 생각하지 마 해도 아 코끼리 이미지가, 맞아요. 와 커지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부터 도망간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너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쓴 작가도 궁금한데요. 파트리크 쥐스킨트거든요. 파트리크 쥐스킨트. 아, 쥐스킨트. 네. 네. 이 존머 씨의 유명한 대사가 그러니 나를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내버려두시오. 두시오잖아요. 네. 그냥 이 작가가 이래요.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삽니다. 어머 진짜요? 작가인데. 네. 젊은 시절에 그 단편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게 별다른 그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한번 빵 터트린 작품이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엄청나다라는 게 향수였거든요. 향수라는 소설. 그리고 이제 뭐 기피의 강요처럼 짧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존머 씨 이야기 대단한 작가인데요. 사람 만나기를 너무 싫어해서요. 이야 특이하네요. 인터뷰를 다 거절하고요. 오. 그리고 그 사진 찍히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파트리크 쥐스킨트 사진 나오면 네. 항상 똑같은 사진을 봅니다. 맞아요, 딱 이렇게. 아, 이 사진 아니에요? 네네네. 똑같은 사진. 지금도 베일에 가려 있는 작가고요. 이 작가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그 말,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시오. 네. 아, 근데 또 이 책에 들어가는 그 사파 있잖아요. 네. 그 그림도 되게 유명한 작가님의 그림이라고 그러던데 진짜예요? 이게 프랑스 국민 작가 사파가인 장자크 상페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가느다란 섬과 담담한 색, 그다음 귀여운 그 그림체, 뭐 이런 좀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그림인데요. 네네. 되게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그 귀여운 사파도 들어가 있고 책 자체의 그 두께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소설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소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에서는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머 씨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금융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이시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의원님을 모시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뭐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노동으로는 이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미 가진 자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다 보니까 뭐 국제 금융의 흐름이랄까? 뭐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 좀 찾아봤는데 아니 뭐 통계도 그렇고요. 뭐 자료를 살펴봐도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제가 그래서 의원님 만난다고 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아,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이해력이 네. 142개국 가운데 77이라고 해요. 그리고 금융 문맹률이 67%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은 금융에 대해서 까막눈에 가깝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딱 맞아요. 여기 4명 중에 지금 3명이 까만 눈. 까막눈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경제 공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
애들이 돈 알아서 뭐해 뭐 이런 맞아. 태도부터 고쳐야 돼요. 어릴 때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 그럼요. 저 설날 세뱃돈 받으면 네. 엄마가 다 가져가 버리고 맞아. 너는 공부나 해라. 이러면 뭐 이게 안 되죠. 그 유태인들은 14살 되면은 그 성인식 할 때 네. 그 돈을 집안에서 모아서 거의 5천 내지 1억을 줘요, 애한테. 종잣돈을 네 돈, 먼저 주는 거야? 종잣돈이죠. 그런 거 내 거예요. 그럼 엄마랑 아빠랑 상의해가지고 그거를 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와. 예금도 들어보고 펀드도 가입해보고 벤처기업 주식도 사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유태인의 피해는 돈이 흐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의 그 중고등학교 학원비를 모아서 줄 테니 오. 그 1억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그러네. 이거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해볼래? 아니면 그냥 학원을 다녀서 그 대학에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아니, 때. 왜 그렇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럴 걸 그랬네요. 남한테 얘기할 게 아니네요. 애 엄마한테 혼날 겁니다. 애 버린다고. 근데 이렇게 동굴 목소리로 묵직하게 경제 얘기하시니까 네. 귀를 더 크게 그러니까. 열게 됩니다. 왠지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인생 책방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금융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희 오늘 인생책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윤창현 의원님과 함께하는 인생책 어떤 책인지 주제가 짐작이 좀 되시죠? 골라주신 책이요. 바로 브레턴 우주 전투라는 책입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금융 질서가 어떻게 해서 체제가 정립이 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함께 보고 올까요? 1944년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경기 침체 예방과 원만한 세계 경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개최된 브레턴 우즈 회의. 이곳에서 미국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 우즈 체제를 발표합니다. 브레턴 우즈 전투는 브레턴 우즈 체제를 만든 두 주인공,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미 재무부 차관이었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과정은 물론 각국의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회의 막후의 숨겨진 이야기, 케인스와 화이트의 개인적 삶에 대한 세밀한 묘사 등 마치 한 편의 소설과 같은 흥미로운 책입니다. 의원님, 이 책이 인생 네. 책인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요거 저 지금 제가 판넬 하나 들고 나왔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예, 요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빨간 게 예, 엄청 적자입니다, 적자. 완전 적자네요. 완전 예. 적자 아니에요? 그냥 밑으로 내려갔어요. 85년부터 요 91년 이거는 걸프전 참전 비용을 분담을 네. 시켜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흑자지만 가짜 흑자라고 보면 40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흑자를. 없어요. 그러네요. 저 정도면 기업이면 이미 부실 기업이 없어져야 부실 되는 기업도 거죠. 이런 아주 정확한 네. 이런 기업은요 벌써 망했죠. 예를 들면은 요거 하나 보시죠. 예, 우리나라 요거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자 좀 내다가 흑자 내다가 다시 적자를 했는데 네. 요 마이너스 적자 중에 보시는 244억 6천만 달러. 네. 요 적자가 96년에 나고 97년에 외환 위기를 당합니다. IMF. 예, 이게 우리 경상수지 무역과 서비스에서 적자가 나니까 달러가 나가죠. 네네. 부족해지죠. 근데 그렇게 적자가 나면은 또 우리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빠지죠. 별로 미래가 없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버려요. 네. 그 또 나가버리죠. 예, 자본 수지라고 그래서 주식 판돈이 나가버리고 무역도 적자가 나서 나가버리고.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지냐? 달러가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면 외환 위기. 예, 뭐 다른 많은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달러가 없어지는 거죠. 벌고 쌓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한 번도 적자가 안 납니다. 네. 예, 외환 위기로 흑자가 쫙 나죠. 근데 미국은 여기 보시면 그냥 적자. 그러네요. 그럼 뭐 어떻게 이래도 되냐? 그러게요. 그래도 이래도 되네. 된다. 그래요? 왜? 왜요? 왜? 달러를 만드는 데. 달러를 찍으니까. 달러를 찍어서 발행을 하는 나라.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원유를 수입하는 겁니다. 미국은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어놨어요. 계약서도 없고, 물론 책도 없고, 그냥 관행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뭐만 있으면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렇지 뭐 그런 식이에요. 그건 이제 그래서, 네. 이자가 높은 자금이다 그 뜻입니다. 달러 빚은 이자가 높은 자금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쓰는 돈을 남들이 다 쓰는 기축통화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파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가 막힌 어떤 특권이자 권리이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나라로선 최고의 권리죠.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브레튼 우드에서 시작이 됐다. 이게 아주 이 책에 잘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번쯤 꼭 볼만한 책이다. 그런 네. 의미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든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브레턴 우즈라는 전투라는 책과 함께 윤창현 대표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브레턴 우즈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명인데 큰 도시가 아니던데요.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작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심지어 전투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스키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아, 그래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1944년에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전투의 최종 결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브레턴 우즈 전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총성만 없었지 그 어떤 전투보다도 치열한 전투였다면서요? 예, 치열했습니다. 네. 여기 저 책 그 표지를 보면요. 네. 두 분의 그 사진 뭐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분들이지만은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 네. 그리고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둘이 상징하는 건 미국과 영국이죠. 미국과 영국이 패권을 이제 마지막으로 겨루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그래서 지는 나라 영국, 뜨는 나라 미국.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완벽한 패권국으로 등장했고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총성 전투가 아니라 말로 회의로 전투를 통해서 미국은 달러를 통해 승리를 하고 영국은 이제 파운드화가 완전히 가라앉는 그게 결정된 회의가 브레튼 우드 회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브레턴 우즈 전투는 미국과 영국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승리의 깃불은 결국 미국이 가져가게 되면서 브레턴 우즈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경제 용어인데요. 심지어 지난해 수능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대요. 예. 근데 여전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의원님 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라고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그게 제일 쉽게 어렵죠. 해주세요, 그죠? 예. 어머니. 사실 그 뭐 많은 그 굉장히 세부적 내용이 많은데 네. 이 회의 이후로 이제 성립된 브레튼 우드 체제 핵심은 달러가 금과 동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영국의 경제력이 피폐하고 미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미국이 여러 경로로 금을 갖다가 막 끌어들입니다. 40년대 말이 되면은 미국의 금이 전 세계 금의 한 72%. 완전히 금을 갖다 그냥 쌓아놨어요. 네. 그리고 그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금과 동격으로 하면서 언제든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 나 금 많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금과 달러가 그냥 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금하고 똑같은 수준의 동격을 가진 달러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달러를 기축통화, 전 세계가 다 쓰는 돈의 지위로 격상을 시킨 회의. 2호 체제가 1944년 6월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체제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되죠. 궁금한 건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회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저게 촌스러운 브레턴 우즈에서 촌스러워. 회의를 했을까요?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지 되지 않았을까요? 32페이지. 이 네. 얘기는 이 책에만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치가 문제입니다. 아. 이 브레튼 우드가 위치한 그 작은 미국의 주가 50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스테이트. 뉴햄프셔주입니다. 뉴햄프셔주의 상원의원 찰스 톱이라는 분이 네. 국제기구, 국제조약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부결을 시키는 아주 그런 좀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싫어하는 좀 폐쇄론자.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분명히 IMF 만들고 월드뱅크 만드는 조약을 같은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분이 반대할 것 같다. 아하. 그러면은 방법은 뭡니까? 국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를 이분 지역구에서 하잖아요. 지역구 활성화. 도비 지역 경제 활성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마을이 정말 명소가 된 거죠. 자, 우리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경제 공부하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윤창원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경제 수장입니다. 네, 브레턴 우즈 전투는요, 사실 뭐 케인스와 화이트 두 사람의 전투나 다름이 없었는데 사실 이 두 분이 뭐 각각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수장이었잖아요. 케인즈와 화이트가 둘 다 최고의 경제학. 물론 화이트는 이제 케인즈에 비해서는 좀 지명도나 또는 뭐 인기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당한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교수님도 하다가 이제 재무부 차관급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42년 정도의 각각 플랜을 만듭니다. 뭐 계획서죠. 케인즈 플랜, 화이트 플랜. 그래가지고 각각 그 미국과 영국에 하나씩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결제 받고 그리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 벌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벌이고 그 논쟁의 끝부분이 이제 브레튼 우드 회의 때 결국은 화이트안이 사실상 승리를 하는 거죠. 케인스 플랜이 세계적 중앙은행을 설립하자였잖아요. 예. 이 제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네. 그 아까 제가 브레튼 우드 핵심을 달러를 다 쓰는 쪽으로 이제 그 몰고 갔다고 성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케인즈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를 들어 여기 4명이 각국의 나라라면은 넷이서 합쳐서 중앙은행 하나 여기다 만들고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는 거예요. 돈 이름도 만들었어요. 방코라고. 네, 방코라는 돈을 이 중앙은행이 찍어가지고 네. 우리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찍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네네. 그러면은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무역을 하다가 제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적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남의 물건 많이 사오고 내 거는 못 팔았으니까. 그럼 제가 외환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돈을 새로 찍든지 아니면 다 합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벌도 있겠죠. 그러니까 케인즈 플랜은 돈을 새로 만드는 거와 함께 미국도 그 중에 한 나라일 뿐이고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써서 적자를 내다가 돈이 없어지면 그러면 너도 외환위기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 케인즈 플랜이 성공을 했더라면 미국은 지금처럼 그렇게 대국이 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냥. 세계 그 경제의 중심축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꾸는 문제였기 때문에 두 양측 간에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였는데 결국은 화이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왜 그랬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44개국이 같이 그쵸. 함께했던 예. 건데 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을까? 예. 이 승리의 이유가 뭘까요? 그 뭐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예, 아주 뭐 준비도 철저히 잘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플랜도 정교하게 만들었고 다만 이제 역시 힘이죠. 2차 대전을 통해서 영국이 패권국이었다. 미국이 신흥 패권국으로서 이제 패권국이 됐는데 그 둘 사이에 전쟁은 없었다. 물리적 전쟁은 없었으나 이런 전투는 있었던 거죠. 돈 전쟁이랄까. 네. 전쟁. 예, 그래서 결국 이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첫 번째 그 작업이 바로 자기들이 찍어서 쓰는 돈을 전 세계가 다 쓰게 만드는 거였고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달러를 쓰기 시작하면서 세계 공용 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공용어도 영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영어를 쓰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네. 영어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좀 다른 일이 있었으면 지금처럼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 헐리우드 영화가 나오면 세계적으로 보는 게 또 영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완전히 바뀔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신 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툴이 두 개가 있다. 달러와 영어다. 이런 얘기. 영어라고 하는 게 표준어가 돼 있고 네. 달러가 표준으로 인정받은 돈 아닙니까? 몸 키우는 운동을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이미 근육이 있어야 근육 붙기가 쉽잖아요. 이미 힘이 있으니까 힘을 더 키우기가 더 쉬운 키우고 상황이에요. 싶고. 빈입빈 부익부네요 결국. 그러게요. 그런 면이 있죠. 예. 경제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함께 했는데 우리나라를 좀 시선을 옮겨와 보죠. 의원님께서도요, 국회 입성 전에는 뭐 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 보내시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으로 불리시다가 이제 국회로 활동 무대를 옮기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옮기시니까? 글쎄요, 그 뭐 경제 수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경제학자로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또 뭐 또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로 오니까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네. 뭐 이론적이라든가 역사적인 문제보다도 당장 이슈가 되는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열심히 그 이슈들을 더 좀 개선하고 바꾸고 고치고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네. 좀 이렇게 관심사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현안에 더 관심이 가고 당장 지금 어떤 것들을 해야 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자꾸 고민하게 되고 이러니까 네. 학자 때 느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 관심사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한테 경제 교육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글쎄요, 처음에 뭐 이제 유튜브를 본다거나 혹은 주식을 조금씩 한다든가 네. 어렸을 주식을 때부터요? 들고 있으면은 관심이 가거든요. 그럼 이제 자꾸 이렇게 잃어도 좋은 범위에 좀 소액을 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주식에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게 되고 또 관심도 가지고 회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규모의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잃으니까. 어차피 다 잃는다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돼. 빨리 빼셔야 돼요 지금. 그럼 아예 모르면요, 의원님 우량 주식을 그냥 장투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아니면 펀드 같은 거를 뭐 네. 인덱스 펀드를 뭐 적립식으로 해서 매달 말에 그냥 네. 기계적으로 뭐 한 이런 거 좀 나름의 룰을 가지고 해야 이제 재테크에 쓰는 에너지가 네, 네. 자기 에너지에 반씩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재테크에다 다 써버리면 전문 분야는 어떻게 자기가 실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의 핵심은 에너지를 적당하게 쓰면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말에서 저희 아이들 세뱃돈 인마이 포켓한 거 얼른 빼놔요. 빼서 펀드로 가입을 해가지고 네, 얼른 그 빼서. 펀드 수익률을 애들이 아. 보면서 네. 뭐 종목도 좀 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DNA에 돈을 좀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볼 때 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을 옛날에 훌륭한 분께서 최영장님께서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황금은 황금같이 보고 돌은 돌같이 봐라. 그분이 한 괜찮네요. 말씀은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네, 네. 양심을 지키라는 뜻이니까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한 건데 네. 그분 후손들이 또 고소할까 봐. 아니라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거꾸로 네네. 황금은 황금같이 보고 돌은 돌같이 봐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화되면은 수익과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거든요. 네. 위험한 만큼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키워야죠. 야, 경제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좀 쉬어갈까요? 좀 쉬어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위해서 우리 경제관념 테스트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경제 전문가한테요? 어떻게 감히- 경제소장님한테?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도 하면서 공부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제계의 거물, 경제계 수장이신 우리 의원님의 경제관념은 과연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질문 드려보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놓인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 손으로 가져간 순간 당신이 취할 다음 행동은 1번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베어 먹는다. 2번 절반을 자르고 반쪽씩 먹는다. 3번 크게 한 입 베어 먹는다. 4번 식빵을 떼어 낱장씩 먹는다. 이게 경제관념이에요? 경제관념이에요, 이거. 일단은 네. 저기 3번 딱 삼 번. 한번 확 배워 먹고 크게 한 입 아니 베어 한 먹는다. 번 딱 배워 먹고 네. 이제 나머지를 뭐 잘라서 이제 일단 3번은 어떤 뜻이냐면 크게 한 입 베어 먹는 당신은 소비를 할 때 신중한 스타일이라고요. 야, 그거 경제관념. 경제관념이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시네요. 근데 이거 같이 따라 하시다가 나 1번, 2번 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다가. 궁금한데요? 그 아, 나머지 그래? 설명을 좀 궁금해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샌드위치 너무 크니까 네. 이렇게 한 입에 안 들어가서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먹는다. 1번은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먹는 당신은 돈이 떨어지면 허둥대고 지갑이 두둑해지면 만사태평하는 스타일. 그런 것 아주 같아요. 그 초월한 네. 삶이니까 아주 그러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네. 작가님은 절반씩 자르고 반쪽씩 먹는 스타일은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낱장씩 해체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4번은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이 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이 새 집을 산 기념으로 친구가 집들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5가지 물건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총. 집들이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총 팔아요? 2번 시계, 3번 촛대,
4번 지갑, 5번 등불. 하나, 둘, 셋. 뭐 4번으로 합시다. 4번 지갑이요? 지갑. 역시 지갑에 강한 스타일. 오늘은 저는- 주제가 금융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 5번 등불. 등불. 저는 촛대 할래요. 저 총이요. 그렇지 않았어? 일단 우리 의원님부터 지갑을 골라주셨는데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뛰어난 경제관념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오. 역시 다르시네. 그리고 우리 이지혜 아나운서는 촛대. 촛대. 가치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약간의 낭비벽이 아 너무 일반스럽게 나와.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네. 펑펑 쓰시는 쓰는 스타일이네. 스타일이야. 네, 네. 그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등불. 등불 하셨죠? 등불은 돈보다 꿈과 이상을 품은 낭만주의자. 저는 총이잖아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천부적인 감각이 있으나 씀씀이가 해프면이 있어. 뭐라도 해프면 됐죠. 시계는 뭐예요, 시계는? 시계는 근검절약하지만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윤창현 의원님의 경제관념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우리도 더 신났어. 그러니까.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현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서민 경제입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민 경제에 살아야 뭐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즘 사실 서민 경제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 입성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이 서민 경제, 지역 경제 어떤 정책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데요. 가장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이제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네. 이 복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복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돈은 어디서 나느냐? 세금이고 세금으로 일단 걷어서 그럼 세금 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잘 벌게 해야 그다음에 세금 걷어서 복지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전 세계를 무대로 그냥 열심히 뛰게 하고 투자도 더 활성화시키고 가끔은 이제 조금 명분과 실리가 어긋날 때는 조금 실리적 방향으로 해서 돈을 잘 벌게 해서 이제 잘 뜯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복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인 가치, 돈이 필요하다. 복지 쪽을 막 중시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그냥 없는 데서도 나눠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멋있게 얘기를 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없는 데서 나누면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많이 걷어서 풍족하게 나눠야 네. 그래야 복지가 제대로 된다는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조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리고 복지는 복지대로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데 가장 가까운 모습이 아니냐. 성장과 복지라는 개념인데 말하자면 네. 저는 그걸 키움과 나눔으로 표현하거든요. 키워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잘 키우고 잘 나누고 네.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잘 추구해 보자라는 것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 쪽이랑 대전 쪽에만 지역은행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지역은행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별로 조금 니즈가 다른데 네. 그 대전 지역 그쪽에는 그 대덕밸리라고 해가지고 그 연구기관이 쫙 그냥 20여 개 이상 한 곳에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상업화가 돼가지고 기업으로 만들어져서 커다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 순환 구조가 조금 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이 투입되면은 기술과 인력과 자본이 합쳐져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네. 자본이 좀 모자란 느낌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좋은 기술들이 개발되는 그곳에 자본을 집어넣어서 그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일자리로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좀 특별한 그런 그 은행 같은 것들이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이 만들어져서 대덕밸리 중심으로 한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충청은행 아이디어를 거기서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회의원 최초로 네. 일일 인턴 은행 직원을 참고해서 이렇게 사수한테 배워가지고 우와. 이 고객들과 접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예, 거기가 대전의 우리은행 지점인데 거기가 저희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아, 직장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곳에 이제 우리은행 지점, 그 아버님이 근무하던 그 지점에 가서 이제 일을 인턴을 했죠. 그래서 상담역으로 채용이 돼서 청년 도약 계좌를 좀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 설명 듣고 싶은 분들 미리 뭐 예약을 받았다는 것 같기도 하던데 하여튼 와서 이렇게 뭐 어떻게 가입하고 뭐 금리는 몇 프로고 구조는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해드렸었는데 가입 많이 시키셨어요? 아니 뭐 그냥 잘 듣고 뭐 가입은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일단 저 설명 중심으로 가입은 이제 저 서류 작업은 딴 데 가서 하고 저는 이제 상담 중심이니까 상담 잘 듣고 이제 처방은 딴 데가 받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저 역할을 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지점장 포스신데 인턴으로 뭐 이음성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아마 다들 많이 글쎄요. 설득하셨을 그리고 맞아요. 저희 것 아버님이 같아요. 이제 저 근무하셨던 그런 직장 이 그대로 그 건물이 있어서 물론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은 굉장히 좀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예, 뿌듯했습니다. 네. 감성 자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브레턴 우즈 전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남기고 싶으세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중국, 미국 뭐 해서 이제 EU 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고 있지만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이 국제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국격을 자꾸 높여서 우리가 쓰는 말을 남들이 쓰게 하고 우리가 쓰는 돈을 남들이 쓰게 하고 우리가 만드는 물건을 남들이 쓰게 하는 이런 글로벌한 시장을 개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생기고 우리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가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명분 중심의가 아니라 실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걸 해야지 옛날에 이랬고 여기가 뭐 명분 가지고 좀 하면은 그것이 가진 한계를 좀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그 미국과 영국의 처절했던 그 어떤 전쟁에 가까운 그런 갈등 네. 그리고 케인즈와 화이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잘 쳐다보면 역시 실리 중심으로 그리고 국격 제고를 중심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은 정말 국민 파스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왠지 뭐 요새 전세 사기니 뭐 무슨 삼각구도의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사기가 많은데 의원님이 딱 지키고 있으면 무서워서 사기도 못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좀 지켜주시면서 경제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파수꾼 예. 좋네요. 네. 파수꾼인데 사기다 그냥 사기다. 우리가 퍼지는. 무서워서 못 온다니까. 거의 우퍼 달리는 네. 소리로. 네. 자, 이찬 작가님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약간 그 셀프 테스트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진짜 재밌다. 네. 경제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 하면 좀 그 괜찮게 경제를 아시는 분이고 네. 야, 이거 한 10페이지 읽기 어렵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까막눈이요? 67% 경제 부분에 아. 여기 해당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예, 사실 이 책을 아무한테나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앞으로 내가 이쪽 분야를 좀 알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보시면 정말 이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좀 될 만한 책입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제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예, 정말 그 4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 열심히 또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당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우리 경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법안 계속해서 추구해서 좀 좋은 것들 많이 발굴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직한 목소리로 전해주신 경제 이야기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겨울.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이 오기에 겨울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설렘과 기대, 그리고 두근거림을 안겨주는 첫눈. 우리는 겨울이 되면 첫눈을 기다리곤 하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언어가 가진 아련함을 우리 마음에 풀어놓는 시인 이규리 시인이 첫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12월의 마음을 제목에 담아 선보인 시집 당신은 첫눈입니까?인데요. 시인은 시집에 수록된 61편 구석구석 아련하면서도 차분한 겨울의 시어로 마음의 정화와 평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집은 다양한 겨울과 흰색의 이미지를 시집 도처에 담아내며 쏟아지는 눈과 그것을 보고 만질 때의 우리 감각도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읽는 겨울의 시, 당신은 첫눈입니까와 함께하면서 겨울과 나란히 걸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인생의 겨울을 견뎌내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는 50대 여성 명주, 그리고 뇌졸중 아버지를 돌보는 20대 청년 준성. 간병과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는 두 주인공은 벼랑 끝에 내몰린 현실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단과 선택을 감행하며 희망을 찾아 나서는데요. 두 주인공은 과연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 문미순 작가의 장편 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2016년 캐나다 최초로 조력 사망이 실행되던 해 그 최전선에 있던 스테파니 그린 박사가 쓴 책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입니다. 저자는 조력 사망을 선택한 환자들의 임종을 도우면서 느꼈던 소외를 밝히며 1년여간의 기록을 책에 담아냈는데요. 서평자인 이지은 숭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는 조력 사망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이 치료받지 않고 여생을 일찍 마감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책 속에 나타난 긍정적인 시각과 진지한 노력은 조력 사망이라는 제도화에서 필요한 의사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서평했는데요. 인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입니다. 이 책은 이주민을 꾸준히 또는 새로이 만난 22명의 작가와 활동가, 연구자가 모여 쓴 책인데요. 한국 사회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을 생생한 기록으로 담아내며 우리 곁에 살아가는 이주민을 이웃, 그리고 친구로 받아들이기 위한 출발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크고 작은 재난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 담당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산업재해,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쓴 책,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산업재해가 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데요. 당연시되는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이 책을 펼쳐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24건의 죽음을 담은 책, 죽음을 해부하는 의사입니다. 30여 년 동안 2만 구 이상을 부검한 영국 최고의 법의학자인 저자는 죽음에서 깨달은 삶의 경이로움을 책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는데요. 삶과 죽음이 인체에 남겨놓은 흔적에 관한 날카로운 관찰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모익지, 오늘은 겨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몸은 추워도 여러분의 마음만은 책으로 따뜻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책으로 일상의 작고 짙은 온기를 건네본 오늘 모익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책으로 여러분과 만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